먼저 산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조금 전에 동이 트면서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밤사이 야간 진화를 통해 진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보니까 헬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지금 진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밤사이에 진화율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현장 상황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진화 헬기가 다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로도 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밤사이 대구 도심 곳곳에는 북풍을 타고 산불 연기가 몰아닥치면서 그야말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고성능 진화 차량 등을 투입해 지상 위주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작업에 주력했는데요. 여기에 야간 운항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밤사이 진화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연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어제부터 차단돼 있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 진입 통제도 오늘 오전 6시 반을기에 풀렸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도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한때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900여 가구 2,500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460여 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오늘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8,000리터급 대형 헬기를 포함해 모두 52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밤사이에 진화율을 끌어올린 만큼 오늘 중에 큰 불길을 모두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도시명 산불이어서 큰 불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 등 민가가 많은데요. 당국은 인력 1,5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도 투입해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지상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대구의 평균 초속 2m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순간 최대 풍속은 3에서 5m 정도일 거로 예보했는데요. 오후부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에서 8m까지 높아질 예정이어서 오전 진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52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불의 선, 그러니까 화선도 4.1km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산림당국이 대구 산불을 잡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기 50여 대, 인력 1,300여 명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화 상황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구 포항산 대구 경부선으로 지금 넘어갔네요. 현장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로가 산불 영향으로 통제 중이었는데 지금은 통제가 풀리고요. 다시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부선 검단 졸음쉼터 쪽의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금 산 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 북대구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헬기가 다니면서 진화율이 60% 이상 올라갔지만은 밤사이에 함지산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올랐고요. 연기도 역시 피어오르면서 대구 도심 전체가 연기가 자욱했다. 이런 제보도 밤사이에 잇따랐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헬기가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진화 헬기가 일출과 함께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분주히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우려 해소 방안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교체 첫날인 어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대리점을 찾았지만 유심 재고가 다 떨어져서 헛걸음을 해야 했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1시간. 하지만 확보 중인 유심 물량이 모두 동났다는 말에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분이 끝났다는데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근데 번호표 지금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해요? 지금 그 이후면 오늘 예약하셔서 예약. 아, 오늘 번호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네네네네네. 얘기예요? 무상교체 첫날 인파가 쏠릴 것에 대비해 대기 예약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접속자 폭주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긴 마찬가지. 특히 노령층 가입자는 방법이 익숙지 않아 대기 예약도 어려운데 직원들은 온통 유심 교체에 매달려 있으니 설명조차 받기 힘듭니다.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확보한 유심과 다음 달 말까지 확보 가능한 유심은 모두 600만 개. SK텔레콤과 알뜰폰 가입자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심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한 명당 15분 정도로 길다 보니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5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교체에 나선다면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줄을 서도 막상 대책으로 나온 유심 교체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용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용자들이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대선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진보 진영에선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역을 시작으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했습니다.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예정에 없이 들렀는데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도 공언한 통합 강조 행보란 분석입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은 이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심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최고위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는데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로 공고한 지지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당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압도적인 본선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더욱 공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양자 경선, 그러니까 결선 승부를 치르게 될 후보 2명이 오늘 발표됩니다.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후보로 확정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강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충청을 찾았습니다. 한 후보는 현충사에서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앞세운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했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안 후보는 중원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과학자 출신 저 안철수가 대전, 세종, 충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탄핵 찬성 주자들이 충청을 막판 표몰이 장소로 꼽은 건 2차 경선의 절반이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민심의 척도로 꼽히는 중원에서 중도층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한미 관계 강화를 앞세운 수출 회복을 다짐했고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상속세 완화를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것도 탄력적으로 되고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를 경제 성장론에 집중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보수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2차 경선 결과는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현재로선 3강 1중 구도란 해석이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2명을 추려 다음 달 3일까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2시간짜리 휴전을 또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인 종전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휴전을 가로막는 건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제재를 경고하며 휴전을 촉구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시 휴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전승 기념일 연휴 기간 72시간 동안 군사 행동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영 TV에 등장한 푸틴은 휴전에 대한 언급 없이 의회의 전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вас оста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задач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ддержка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рмии, флот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휴전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he wants to see a permanent ceasefire first to stop the killing, stop the bloodshed.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브라질에서 만나 반미 전선을 확대하는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Идет борьба за сохранение односторонних порядков, которые, в общем-то, впитали в себя колониальные и неоколониальные методы, практиковавшиеся и практикуемые Западом для ведения дел в мире.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없애지 않고 있다며 평화를 가로막는 건 젤렌스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에 이어 72시간짜리 휴전을 또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푸틴이 트럼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으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와 항공은 물론 전화까지 끊기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사실상 도로 교통이 마비된 겁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면서 갇히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En cuanto a metro, AVE, está todo absolutamente parado. Gente que se ha quedado atrapada en los ascensores también que pues no puede salir porque no se puede comunicar con nadie.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현지 시간 28일 낮 1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타격을 입었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전으로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고 전화는 물론 ATM과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Sin señal de teléfono, sin poder acá, si no me funciona la caja ni el datáfono para pagar. Y bueno, ando así ya media hora. No tengo ni cómo llamar a mi jefe porque no me funciona nada. 혼란이 계속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ejor no especular,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pero ahora debemos centrarnos en lo más importante que es devolver la electricidad a nuestros hogares. 포르투갈 측은 이번 정전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전력 분배망 문제로 보인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사고까지는 그럴 수 있다 싶긴 한데 대처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게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안,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우려 방안 해소 방안이라고 그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는 뭐 대혼란이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28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무상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입자가 2,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 대상으로 이제 교체를 다 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양을 보면은 15만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교체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 100만 개 재고를 확보했는데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전체 대상으로 교체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이제 가입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여기 이제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그럼 이제 100%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초기에 빠르게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유심 네. 교체라는 이제 이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이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고객 서비스 이게 응대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금 뭐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실제 실행력하고 준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불안하게 하는 이런 예. 요인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충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입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스와핑이라는 범죄가 우려된다고 하던데 이 심스와핑이 어떤 범죄인가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전화번호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심 인증키 값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 가입자 그 식별번호 어떤 네.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말기 자체의 고유번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탈취를 해가지고 요걸 복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령기기에 요거를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오는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탈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민감한 메시지를 탈취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사가 뭐 OPT나 비밀번호 인증 과정을 따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요거를 우회해가지고 계좌 탈취나 또는 가상자산 많이 거래하시는데 이런 거 탈취도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 쪽은 그래도 보안 장치가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가상자산 쪽은 정말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러는데 이건 소송이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 청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 대응 카페도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의지라고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통신사가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단말기 정보도 개인 정보고 뭐 다양한 주민번호랑 인증번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 예. 뭐 프로토콜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 책임과 동시에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이것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뿐만 아니고 아주 직접적인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가입자들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통신사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인데 통신사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공짜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 보조금 신규 개통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짜폰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대응 역량을 신규 가입자한테 또 썼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비난 논란이 될 수 논란이 있겠네요.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단톡법 위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통신 시장 질서를 또 왜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렵다면은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바로 가입을 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벌써 100일? 이제 벌써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100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오래 걸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뭐 거의 레임덕 수준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맹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00일 맞아가지고 CNN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41%라는 역대 아주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시면 기록을 더 하얀 밑으로 경신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시, 오바마, 바이든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제 역대급수로 아주 낮은 수치인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고 밝히기보다는 가짜다. 가짜 뉴스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백악관 브리핑 시간도 이제 앞당기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겠죠. 네. 지금 이제 경제 성과 부진하고 두 가지 이제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이 붕괴됐다. 이게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중동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 실패 이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서방 사회에서 이제 리더로 그 역할하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보면은 중동 정책도 미국이 굉장히 우선주의하고 일방주의가 강화돼가지고 기존의 협력보다는 비용하고 거래 위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보시면 아주 강경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민자 사회가 이제 불안하고 갈등도 지속되고 이제 영구적으로 이들이 또 하위 계층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과가 2025년에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1.9% 예상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국제 사회 리더십하고 붕괴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 시장 같은 보면은 저임금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AI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니까 일자리 감소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그 다중적인 원인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뒤에 증시 기록을 정리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지금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취임 뒤에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겠죠? 네, 보시면은 그 100일 동안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주요국 증시도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보시면.
보면 이제 낙스닥 같은 경우는 12% 급락했고요. 유로존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 위주의 무역 정책을 아주 불확실하게 펼친 것 자체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매우 이제 뭐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죠. 이제 투자를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뭐 바이 아메리카 그래서 지금 실제 뭐 미국 안녕. 그래서 우리 지금 자금을 빼내겠다 이런 현상이 사는 바이가 아니라 안녕 바이네요. 안녕 바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미국 이제 그 국채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제 빼겠다 이런 뜻인데 보면은 S&P 500도 보시면 8%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974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초기에 최악의 성적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11.5%가 급락했고 네. 이게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최악의 성적입니다. 100일 동안.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니케이 지수도 4.5%, 한국 코스피도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자산 매도 현상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고 네. 미국채랑 회사채들도 이제 다 대거 자금을 빼가지고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65억 네. 달러 한 주 동안에 채권에서도 160억 달러가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100일 동안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했고 나스닥도 12% 폭락했고 무역 전쟁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또 예. 가중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녕 아메리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미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자본시장이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관세에 더 매달리게 될지 또 이게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해소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네. 지금 이런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하고 이제 아까 그 중국으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미국 내에 그 지지층의 확보를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안에서 지지층 확보랑 다시 재선을 위한 돌파구로 사용될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사실 경제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제 압박을 받는 현상이 예, 있기 예. 때문에 협상은 재개하겠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미국 안에서 지지율 회복이나 말씀하셨던 돌파구를 관세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강경 노선을 유지하게 되면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성과가 급한 게 미국이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조급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통상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밝혔는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버센트 장관 이제 기존의 인터뷰 좀 보시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이제 7월 8일이잖아요. 예. 7월 8일 이전에 그 우호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동남아국들하고는 빨리 관세에 관해서 합의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정세는 지금 6월 3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세 협상을 하거나 마무리 짓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리더십, 정치 리더십 확보될 때까지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될 수 있고 이제 대외 수요 둔화, 그다음에 확률 변동성이 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KT 이슈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공천 개입 관련 사건을 따로 떼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기존 수사팀 그대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갔는데 구속 수감된 명 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창원으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도 검찰은 창원지검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지 2달여 만에 명태균 씨가 수사팀에 있는 서울로 소환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지방선거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와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도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안건을 두고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조정 기한은 오늘까지로 노조 측은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불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근 산림청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대변인 김종근입니다. 네, 밤새도록 또 진화가 이어졌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진화율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밤새 진화 작업을 실시하여 06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65%입니다. 공궁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515명, 그리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15대 장비, 그다음에 밤새 투입해가지고 야간 진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252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화선은 11.8km 중 7.7km를 진화 완료하고 4.1km를 진화 중에 있습니다. 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황인 거죠, 대변인님? 네, 맞습니다. 네, 이 헬기 등 진화 인력이 투입돼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저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국가소방동원령이 동원됐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네, 국가소방동원령은 소방청에서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 동원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것입니다. 산불 영향구역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는 산불 그 영향구역 면적에 따라서 100헥타르 이상이 되면 대형 산불이 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네. 그만큼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날씨의 영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강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바람이 순간 최대 풍속 11m까지 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1.5m로 많이 잦아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어젯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림청 소속의 수리온 헬기가 투입됐다는 소식인데요. 야간 진화율을 올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보통 산불 진화 헬기는 그 시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산 수리온 헬기는 그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에 지상 진화대원들과 합동으로 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몰전 진화율이 15%였는데 수리온 헬기가 야간 진화를 한 결과 22시 30분 기준 진화율이 47%로 상승하였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경북 의성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또다시 불이 크게 확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도 건조한 기후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한 4-5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상 상황이 계속 안 좋다면 산불 예방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산에 오르시는 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전국 모든 지역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산에 입산하실 때는 절대로 화기, 라이터 등을 가지고 입산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산속이나 산과 인접한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타다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등의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첫째도 불조심, 둘째도 불조심이어야겠습니다. 인명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도를 보면 주위에 인구 밀집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 대피령 그리고 학교 휴교령까지 내려졌는데 방화선 구축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네, 처음 산불이 났을 때는 함지산 남쪽인 조야동 쪽으로 번지고 있어 이쪽에 주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방화선을 구축해서 진화를 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는 서변동 아파트 밀집 지역과 북대구 IC 인근에 방화선도 구축하고 산불 확산 지연지인 리타던트도 설포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변인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교직원과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이 됐는데 충북교육청은 심리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차량 앞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학생이 지나갑니다. 잠시 후 차량 뒤로 빠르게 뛰어가더니 인도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뒤 밖으로 나와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학교를 빠져나온 가해 학생은 길을 지나던 시민까지 위협했습니다. 행인 한 명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가해 학생이 애초 자신이 아닌 뒷자리에 어린 자녀를 노린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뒷좌석으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열어주진 않고 저 운전석만 이제 제가 흉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제 흉기로 저를 이렇게. 이후 가해 학생은 학교 인근 공원으로 도주해 호수에 몸을 던졌다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이 학생은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을 다치게 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학급으로 등교했고 이후 특수교사의 비명이 들리자 보건교사가 피해 교사를 보건실로 대피시켰습니다. 흉기 난동은 복도 등에서도 계속됐고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교장과 교직원 등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가해 학생을 포함해 모두 7명, 가해 학생의 가방에선 흉기 넉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일반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던 특수교육 대상자로 심리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포탄 폭발로 보이는 사고가 나 80대 노부부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물을 수집하는 남편이 모아온 포탄을 해체하려다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급히 달려가고 폭발음을 듣고 놀란 주민들도 모여듭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10여 분 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골목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주택은 창문과 바닥이 깨지고 파손된 집기가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꽝 소리가 나는데 이제 방바닥에 둔나 있으니 울렁하는 소리 그 정도로 났으니까 엄청 컸지. 오후 4시 반쯤 강릉시 이밤동 주택 마당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84살 A씨가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치고 옆에 있던 부인 80살 B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폭발 당시 충격을 보여주는 파편과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에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길이 20에서 30cm의 녹슨 포탄 1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는 고무를 모아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A씨가 주워온 포탄을 해체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군 사격장에서 발사한 뒤 방치된 불발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수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잔을 수거해갖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밖에 없습니다. 군 당국도 불발탄을 수거해 종류와 사용 시기,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끝으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산불이 있다 보니까 또 날씨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바람 어느 정도로 불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 오늘 어제보다는 바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3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 밤 한때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종일 평균 풍속이 초속 1에서 4m 정도로 예보가 돼서요. 어제보다는 비교적 진화 작업이 수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황이라서 오늘 주부를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군위군을 제외한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 한낮 기온이 24도 그리고 내일은 27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대기가 더욱더 고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이 더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최대한 오늘 안에 진화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재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동과 경북, 충북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다행히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대구 지역의 평균 풍속도 초속 1에서 4m 정도로 예보가 됐는데요. 다만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순간 풍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가운데 건조경보에 강풍이 겹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이 9도, 대전이 8.2도로 어제보다 약간 더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 대구 27도 등 전국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다행히 모레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지만 강풍이 함께 불겠습니다. 또 대구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뿐 아니라 현재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2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